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핵심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영저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 시리즈입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시리즈라서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3권 2부, 5장, 상황의 재구성, 영어로는 Reframing the Context, 여기에 딱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챕터의 핵심 메시지가 사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거든요.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물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틀, 즉 프레임을 만드는 게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프로젝트 하다가 정말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팀원들끼리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험이요. 어쩌면 그게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세상을 보는 그 프레임의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프레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리프레이밍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책에서 소개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 남자의 초상화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딱 보면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쭉 빠지면서 프레임이 넓어지니까 그 남자는 사실 말을 몰아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일부였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끝이 아니에요. 프레임을 한 번 더 넓히니까요. 그 밭 가는 장면 전체가 사실은 어느 집 벽에 걸린 그림 액자 속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현실은 한 요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이었고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환상적인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저 농부 표정이 왜 저래? 아니면 말꽃비를 저렇게 잡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액자 속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어쩌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와인버그는 이런 리프레이밍이 여러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시간, 즉 타임이라는 프레임이 있죠. 그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그거요. 네, 비관론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지만 낙관론자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물리적 현실을 다른 시간적 맥락에 두는 거죠. 규모, 스케일의 프레임도 정말 공감됐어요. 저도 경력 초반에 사용자 100명짜리 서비스만 만들 때는 사용자 10,000명이라고 하면 거의 우주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수백만 명 쓰는 서비스를 다루는 동료랑 이야기하면 10,000명은 그냥 귀여운 수준인 거죠. 경험에 따라 규모로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유형, 즉 타입의 프레임입니다. 책에 나오는 그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하고 실제 비행기 제어 코드 예시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비유였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이 두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비트 단위까지 완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게임 코드라고 부르는 순간과 실제 비행기 제어 코드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와, 그렇죠. 똑같은 코드인데 하나는 실패하면 그냥 게임이 멈추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면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개발 과정, 테스트 강도, 문서화, 비용, 시간 모든 게 그냥 수백 배 차이가 나게 되죠. 코드는 그대로인데 상황, 즉 컨텍스트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행 시뮬레이터 예시가 왜 중요하냐면 관리자가 실제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관리자는 코드를 직접 짜는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게임입니다. 또는 이건 실제 비행기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이죠. 그 비행기 예시를 듣고 나니 정말 아찔해지는데요. 똑같은 것도 의미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그러면 말과 회의가 전부인 관리자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상황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결국 그들이 쓰는 언어의 힘으로 귀결되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와인버그는 대부분의 리프레이밍이 언어를 통해 일어난다고 말해요. 물리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건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지만 언어는 상징체계, 즉 심볼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거든요. 책에 나오는 예시로 관리자가 야근에 지친 프로그래머한테 미안해요, 내가 날짜를 착각했네.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로그래머의 세상은 그냥 바뀌죠. 물리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깨를 쥔 누르던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막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와인버그가 말한 언어의 불연속성, discontinuity of language군요. 네, 말 한마디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깎고 켜듯이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전제, 즉 프리서포지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정들을 뜻하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프레임 설정 도구가 돼요. 아, 그 비트리 예시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관리자가 프로그래머에게 다가가서 어떤 크기의 비트리를 할당할 건가요? 라고 묻는 상황이죠. 참고로 이 비트리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쓰는 아주 흔한 자료 구조 중 하나예요. 그냥 들으면 순수하게 기술적인 질문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여러 전제가 깔려 있어요. 첫째, 우리 프로그램에는 비트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둘째, 그 크기를 정하는 건 관리자인 나의 관심사다라는 전제. 셋째, 나는 당신에게 이런 기술적 세부 사항을 물어볼 권한이 있다는 어떤 위계적인 전제까지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냥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전제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나를 세우지 싶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제 질문 속에 숨어있던 그 전제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럼 어떻게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책에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프레임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설계가 정말 효과적일지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괜찮다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건 대화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협력을 요청하는 프레임이거든요. 훨씬 낫네요.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전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인상 깊었어요. 만약 if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이 아니라 언제, when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면 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 해결책을 찾으면 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라는 공동체 프레임으로 바뀌게 되죠. 이처럼 단어 몇 개를 바꾸는 것만으로 관계의 틀 자체가 긍정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머릿속에 기본값으로 설정된 뭐랄까 운영체제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처럼 작동하는 정신 모델, 멘탈 모델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게 이 챕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와인버그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정신 모델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도움 모델, The Helpful 모델입니다. 기본 전제가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이죠. 와, 되게 이상적인 세상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요한 제품 출시를 하루 앞두고 핵심 테스터가 와서 저 내일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도움 모델을 장착한 관리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중요한 시점에 스스로 컨디션을 관리해주다니 고맙네요. 우리 모두 최상의 상태여야 이번 출시를 성공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탈이라는 행동을 팀을 위한 자기관리라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내공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반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고 반문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테스터가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의도로 그런 거라면요. 도움 모델을 유지하려다가 프로젝트를 망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와인버그도 이 모델에 순진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와 결과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 테스터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관리자의 긍정적인 리프레이밍은 그 테스터가 앞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훨씬 높여줘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명확해지죠. 반대라면 악의 모델, The Malice Model이겠군요. 네, 소위 괴물화, monsterizing이라고도 하죠. 이 모델의 기본 전제는 일이 잘못되는 건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이 모델을 가진 관리자는 아마 이렇게 소리치겠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번 출시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게 비난받은 테스터는 아마 정말로 괴물처럼 행동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차피 난 저 사람한테 나쁜 놈인데 뭐 내 맘대로 해버리자 하고요.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한 관리자분이 이 도움 모델에 대가셨어요. 한 번은 정말 심각한 서버 장애가 터져서 서비스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이거 누구 잘못이지?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회의실에 딱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 한마디로 재앙과 범인 찾기의 프레임이 순식간에 학습 기회와 시스템 개선의 프레임으로 바뀌었어요. 팀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목격했죠. 와, 정말 멋진 리더네요. 책에는 그 중간쯤 되는 모델도 있었죠. 네, 어리석은 모델, 더 스투피드 모델입니다. 악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어리석음 또는 무지 탓으로 돌려라 라는 격언에 기반하죠. 아까 그 테스터 상황이라면 내일 쉬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혹시 이번 출시의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아,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전히 상대를 좀 가르치러 들거나 능력을 의심하는 프레임이 깔려있죠. 도움 모델만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긴 어려워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정신 모델을 기본값으로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술들을 좀 더 살펴보죠.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초이스 오브 익스프레션이에요. 특히 책에서 구분하는 버그 언어와 결함 언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마치 벌레가 저절로 기어들어온 것처럼 책임 소재를 흐리는 표현이죠. 아, 버그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군요. 반면에 결함 언어는 어떤가요? 언제 그 실수를 코드에 넣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행위의 주체와 책임을 묻는 표현이죠.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와인버그가 된 또 다른 예시가 항공사 직원이 짐을 잃어버리셨나요? 즉, Did you lose your luggage? 라고 물을 때 아니요, 당신들이 내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No, you lost my luggage. 라고 답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네요. 버그 언어는 문제를 외부의 사건처럼 다루면서 다 같이 해결책을 찾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반면에 결함 언어는 즉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의 대상을 찾게 되니까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협업을 망가뜨릴 수 있겠군요. 요즘 기술업계에서 강조하는 비난 없는 회고, 블레임리스 포스트모텀 문화가 바로 이 와인버그의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수십 년 전의 통찰인데도 여전히 유효하죠. 반대로 내가 비난을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도 리프레이밍은 강력한 도구가 돼요. 책에서는 관찰자 입장, observer 포지션을 취하라고 조언해요. 비난이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올림픽 다이빙 챔피언 그렉 루가니스의 예시가 여기서 나왔죠.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였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오히려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아야 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이빙대에 설 때마다 항상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자세로 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잘못된 위치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가장 제대로 된 다이빙을 하는 법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왜 상황이 완벽하지 않지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주어진 이 불완전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문제 자체를 재구성한 거잖아요. 이건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득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리프레이밍은요, 변명하거나 방어벽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이 한마디가 모든 방어적인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 리프레이밍의 진정한 힘이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통찰을 통해 리프레이밍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숨겨진 가정, 그리고 세상을 보는 정신 모델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현실을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리프레이밍 기술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치 아픈 프로젝트나 과제가 있다면 그 상황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쓰는 프레임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여러분은 그걸 넘을 수 없는 문제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어떤 결과에 대해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재구성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접근 방식과 감정,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의 지적 탐험에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